네, 시장의 변동, 등락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도 그렇고요. 일간 기준도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면은 뭐 제자리 걸음인데 장중에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사람 마음을 참 조리게 하죠. 중심을 잡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 되겠고요. KTB 투자증권 정용택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르락내리락. 네, 예. 개그 프로그램에는 뭐 들었다 놨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자, 뭐 그렇다고 요물 같은 시장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마음이 좀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뭐 한 길게는 매번 반복적으로 저도 얘기를 합니다만 3년, 지난해에도 계속 이런 식이었죠. 그게 지금 보니까 1950, 또 2000포인트 비슷하게 있는데 또 아래쪽에 있고요. 자, 이런 변동성 장세라고 해야 될까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도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제까지 이런 형태가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당분간 적어도 다음 달 정도까지는 이런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4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4, 4분기 실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나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쪽에서의 테이퍼링 이슈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 북미 쪽이 한파로 인해서 크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제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이 역시 조정률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엔화와 같은 환율 이슈들이 악재로 당분간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는 조금 불안정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니까 귀에 쏙 들어오는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또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이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또 이 날씨와 주가, 한파 때문에 경제의 그 지표들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 거고, 가장 불편하게 하는 일본의 엔저. 자, 이 환율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죠. 사실 이 크로스 커런시, 뭐 교체 환율이라고 하는데 뭐 달러에 연동돼서 엔화가 등락을 하면은 그와 또 연동된 우린 N1 환율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N1 제정 환율이 1,000원을 깼다가 요즘엔 또 1,020원대로 왔다가 어제는 또 엔화가 약세를 멈추고 강세로 갔다가 오늘은 다시 또 약세로 갔다가 참 말하는 저도 뭐 수다맨처럼 이렇게 되는데 결국엔 일본이 원하는 건 디플레이션 탈출이 되겠고 인플레를 원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인플레를 위해서 4월 달인 소비세까지 이제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흐름이 될까요? 통화 정책 변수, 엔화와 우리 국내 증시의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환율과 관련해서 보면 저희는 올해 1, 4분기가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4월 달에 일본에서 그 소비세를 인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된 불안이 2, 4분기에 많이 연장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4월 이후에는 환율은 조금 편안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1, 4분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가지 정도 이유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그 불확실성이나 우려감은 이미 팽배해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1, 4분기 동안 일본 쪽에서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엔화 약세 유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소비세를 인한 이후에 경제적인 충격이 커지고 불안이 높아지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일본의 엔화는 오히려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는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원화는 약세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크로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4월 이후에는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또 실적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4분기 실적이 일정별로 나오면은 계속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이 시장이나 사람의 속성은 좀 더 앞을 나가지 않습니까? 4분기는 그렇다 치고 이제 1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또 관심인데요. 사실 뭐 빅베스 얘기했습니다만 큰 욕조에서 4분기에는 대부분 좀 깨끗하게 씻고 부실을 좀 털고 아니면 재고를 좀 털고 비용도 좀 떨어내고 4분기는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고 1분기는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또 기대감이 좀 있는데 실제 관측치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올해의 순이익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코스피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 한 27% 정도 올라가거든요. 증가율이 매우 높은데 당장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느냐? 그렇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부실을 많이 털어낸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기저효과에 감안한다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율이나 이런 부정적 요인들이 1, 4분기에 많이 반영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 4분기에 실적이 당장 개선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높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1, 4분기에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더 반영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산업 구조를 보면 항상 뭐 이분법, 양분법적인 잣대를 많이 들이대죠. 그러니까 수출이냐 내수냐. 뭐 수출은 지난해 보면은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환경임에도 선전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내수 경기, 사실 여러 가지 뭐 물가라든지 그다음에 체감 경기 이런 걸 봤을 때 소비자들의 이 심리는 상당히 얼어붙어 있고 내수 경기는 좋지 않다. 이것이 이제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 이 내수 쪽, 사실 환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원화 가치의 강세는 구매력의 증가. 그래서 뭐 수입 물가를 좀 떨어뜨리고 물가가 좀 낮은 상태에서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뭐 이런 플로 연결고리가 좀 있어서 내수를 좀 많이 보는 경향도 있는데요. 내수 쪽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제가 커지고 기업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애매해진 경향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내수 기업보다는 이런 기업들도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와 외수가 좀 섞여 있어서 결국에는 실적인데요. 저희는 두 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올해의 주도주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턴어라운드형 기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는데 올해 흑자로 전환하거나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것들, 적어도 한 30% 전후 정도 되는 이런 기업들이나 섹터형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산업들이 전력가스나 보험, 그다음에 무역, 디스플레이, 화학이나 철강 이런 쪽 업종들입니다. 보시면 내수 업종도 있지만 이른바 순환형 수출 기업들도 좀 섞여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성장형들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내수형이 아마 이쪽일 텐데 순이익 증가율은 높지 않지만 몇 년 동안 꾸준히 순이익을 시현했기 때문에 주가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기업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정용 내구재나 제약,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장세가 불안정해지고 환율 이슈가 되면 요 안정 성장형 주식들 쪽에 매기가 몰리겠지만 올해 연간 전체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턴어라운드형에 있는 그 기업들 쪽으로 점차 매기가 옮겨붙는 그러한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여쭤보면은 요즘 그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네, 뭐 실제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별주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 쪽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그래서 뭐 전략들을 대보면 이제 지수보다는 기업, 그리고 또 뭐 큰 거보다는 아직은 섹터, 그 다음에 선택적인 전략,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요. 중소형주를 보시는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중소형주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간절기에 홈을 메워주는 형태의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절기요? 예. 그러니까 계절과 계절이 중간에 있는 뭐 그런 상황. 예, 메이저한 트렌드를 형성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어떤 형태로든지 기업 쪽에서도 양극화되는 형태로 가고 있고 또 상위에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 점유율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세계화와 같이 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큰 트렌드로 보면 대형주 위주에서 골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조정 국면에서 일부 중소형주의 테마주 형성된 부분들을 골라가는 부분들은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그것을 메인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곁들여서 여쭤보면 오늘 기사 내용들 보면은 사실 환율과 관계돼서 엔저, 그래서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 뭐 일본 분들은 이제 들어오시려면 또 환전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한 1,500원씩 원화를 줬는데 이제는 1,000원대 초반이나 이렇게밖에 안 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겠죠. 그러니까 관광객이 주는 건 사실일 텐데 그러면서 이제 남대문의 모피상 분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다. 되게 자극적인 기사거든요. 사실 근데 뭐 일본보다는 규모 면에서 보면 중국이 훨씬 더 큰데
중국의 위안화는 요즘에 또 우리 원화처럼 강세란 말이죠. 그들도 구매력이 늘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중국 분들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중국은? 여행을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 쪽에서는 지난해 4, 4분기에 여행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의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일본 쪽에서 부진한 부분들을 중국 쪽에서 메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메워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행업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 쪽엔 올해 기여하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전체로 보면 지난해까지 새로운 시진핑 정부에서 안정화 정책을 폈었고 올해부터는 경제 쪽으로 조금 넘어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조금씩 더 살아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이른바 차이나 플레이 주식들이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포커싱을 온전히 일본에만 맞추는 것보다는 네. 우리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 쪽으로 조금씩 바꿔오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이 경주마들 보면 여기다 이렇게 딱 가둬놓는데 이것만 제거하면 넓은 시야가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 안 되겠지만 자, 뭐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시야의 다각화 그리고 또 투자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할까요? 네, KTB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정용택 센터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